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자꾸 말 걸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택시 타고 가면 됐지 왜 자꾸 말 걸고 그렇게 질문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무슨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자영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택시 운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라디오에 무슨 그 노사 갈등 제 기억에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산악 그 택시 기본요금 인상 문제 이런 거 나왔는데 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하면 자기 손해 보니까 그게 참 갈등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자영업을 했었는데 인류의 영원한 숙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이 5명을 두고 일을 했는데 이 월급 계약한 거 월급 외에 자기가 뭐 보너스 뭐 휴가 뭐 이런 거 다 주고 따로따로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많았대요.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자기 노사관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는 나 혼자만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잘 살겠다 해서 보너스도 많이 책정해주고 없었던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배려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영업자 노동 기본권을 얘기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얼마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뛰두르고 이렇게 자기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이건 뭐지? 난 너희들한테 잘해줬다고 잘해줬는데 너는 그냥 내 잘해준 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근로 기준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나한테 따지고 드는구나. 근데 나 그런 거 다 따지면 나는 이거 장사 문 접어야 돼, 문 닫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라는 거에 이제 화가 나서 나중에 접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어젠가 제가 어디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어떤 그 양평 쪽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정말 깝깝하게 밥이 늦게 나와요.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삼겹살을 시켰는데 상추도 안 나와요. 상추 없나요? 물어봤더니 밭에서 따올게요. 상추가 마치 상추도 들어있는 상추 줄까? 이런 심정으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밖에서 따오더니 상추를 따와가지고 씻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불판 나오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고 반찬 나오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나갈까 막 그러다가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디더라 마석인가에서 장사를 했는데 애들 여러 명 장사했는데 속상해가지고 그 음식 장사하는 것보다 애들이 잠수 타고 알바 시키면 안 나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혼자 하기로 했다.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마라 이런 심정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먹기 싫으면 가. 그래서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장사를 하시고. 근데 그분도 이게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동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영원한 숙제인데 이 박사 할아버지는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될 경우에만 문제 생기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 노동을 해서 열심히 남하고 비교하면서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난다 같이 생각을 해줬는데 막스는 자본가의 입장보다는 노동자의 입장 이게 참고 서적이었네요. 네. 참고 서적을 얘기 안 했네요.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옛날 도서관장님이 사서 도서관에 비치게 놓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얘기한 것은 압축판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적어놓은 건데. 끝이구나.
칼 막스는 되게 찌질이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돈은 투쟁이다. 돈은 전지전능한 힘이다.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선도 악으로 바꾸고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돈이다.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평생 사실 엥겔스의 도움을 받아 살죠. 네, 자기 노동해본 적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론도 아니에요. 사실 따르기 근데 어쨌든 제가 대학생 때도 이 사람의 공산당 선언이나 이런 이론을 보고 야 멋지다. 그래서 열심히 자본주의 타도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나이 때 막시스트 아니면 그것도 문제고 네가 40대 넘어가서도 막시스트면 그것도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막시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그 10월 28 종말론자처럼 공산주의 사회가 곧 와야 된다. 부르주아 이 계급이 타도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단 말이죠. 노동자들도 그 당시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칼 막스의 질문은 여태까지의 다른 사람들의 아까 애덤 스미스 질문과 달리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전제는 그거예요.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 말에 책임지려고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이고 이거 대립 관계를 봐요. 노사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고 같이 살기 위한 상생 관계로 보지 않고 대립 관계로 이게 출발점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근로기준법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막스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의 근로조건, 노동법 이런 거 강조. 그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이런 거가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자본주의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소련도 실험을 해봤고 중국도 지금 실험하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 실험하고 있는 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네. 자본주의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고군분투 미사일을 쏘고 계시죠, 그죠? 근데 뭐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길지 않고 여러분이 한나절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 정도의 책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독일어권에서는 이 문장을 다 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책을 다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00명이 넘는다는데 네, 공산당 선언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 꽤 많다고 합니다. 문장이 그만큼 압축적이고 독일어인데 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명료해. 문장이 너무 뭐랄까 깔끔하고 압축적이면서 매력적인 그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선언적이고 이 내용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고 모든 계급투쟁은 혁명으로 끝나거나 투쟁 계급들의 몰락으로 끝난다. 그다음에 고대 로마의 계급은 세습귀족과 귀족 평균 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봉건 영주, 봉신, 동업자 조합, 시민, 직인 농노 이런 게 있었고 자본주의 시대의 계급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는 옛날부터 두 대립되는 계급 사이의 투쟁의 역사였다. 근데 이 투쟁의 역사의 한복판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와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데 막스는 자본가는 결코 새로운 시대의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회가 너무 좋은데 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겠어요.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의 가장 최약자,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회의 전체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러니까 조선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나 민주에서는 부르주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르주아는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노동자야, 나머지는 다 민중이야,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전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다,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의식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사회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막스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돈 때문에 인간 소유가 일어난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청년 막시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막스의 자본론이라든가 공산당선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막스 고유의 그런 사상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두 입장 다 잘 들어보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맹점,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오늘날에도 공산주의 이런 거 이렇게 나라 말고 신봉하고 있는 데가 있죠. 독일에도 공산당이 있고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는데 이 공산당들이 이 자유무역에 위배된다고 아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일본 공산당이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네. 그리고 공산주의를 여전히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는 사람이 슬라보의 지젝. 네. 지젝이 자기 공산주의자다. 경희대에 한 2번 왔다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항해서 열렬히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계급 중에서 노동자의 입장, 프롤레타리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입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자본주의 부르주아들이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아요. 봉건 사회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었잖아요. 봉건적 가부장적인 목가적인 관계들을 모두 파괴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등지불 이외에 어떤 끈도 남겨두지 않았다. 인간 삶의 가치를 모든 걸 다 교환 가치로 하나시켜버린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막스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 거 문제 많죠. 돈으로 교환 가치로 모든 걸 환원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경제 얘기만 나오면 다 어려워하길래 막스 저도 잘 경제에서 잘 모르지만 교환 가치, 사용 가치가 뭔지 설명해달라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기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너가 엄마가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해서 집을 산다고 그런다. 아파트를 고르는 우선순위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때 애들이 그래서 조마? 우수시잖아요. 그죠? 조마? 평수? 뭐 그런 거 보잖아요. 네가 그런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 글쎄요. 그래 너 좋은 대로 뭐 역세권 뭐 이런 거 다 주장할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집을 샀다가 나중에 팔 때 얼마가 될지 그렇게 아파트를 바라보는 게 교환 가치다. 네? 사용 가치는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용 가치에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거고 사용 가치가 아니라 내가 그 집 샀다가 나중에 팔 때 얼마나 오를까 이런 가치를 보고 이사가는 거 그런 게 이제 교환 가치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에게 용도에 맞는 것보다는 얼마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교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라든가 내가 진짜 필요한 거라든가 나의 가치라든가 중요하지 않죠. 어떤 물건이 갖고 있는 추억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마 비싸냐 이거 볼펜이면 되는데 이게 몽블랑이냐 아니면 어떤 거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동의 가치라든가 삶의 가치라든가 이게 증발돼 버리고 인간도 그냥 몸값으로 책임대요. 너 연봉 얼마야? 거기에 따라 사람을 그냥 물건값 치듯이 책정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모른다. 그러면 막스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건데 개인의 존엄을 교환 가치로 용인시켜버리고 의사,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 등을 자신들에게서 돈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을. 그런 거 없지만
사업을 일으켜서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그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취업시켜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청직자, 법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거 필요 없고 의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거냐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가치로 다 돌려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한다든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세계 시장을 착취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으로 조직한다는 거죠. 이게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서 서로 충돌을 하다가 야 우리가 이 땅 먹을게 너네 이 땅 먹을게 서로 충돌하다가 군사적으로 대립한 게 2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진짜 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러시아와 중국에서 폭격기가 날아오지, 북한은 미사일 쏘지, 뭐 트럼프는 국방비 올리라고 명세서 내놓지, 아베는 뭐 또 막 이러지. 이거 구하마라고 비슷해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 천바구니 소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이게 다 자본의 힘에 의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그 힘이 이게 밖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 판다 그러면 저 여기 못 와요. 전국이 다 주차장 되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베네수엘라나 저 남미 쪽에 가면 우리나라 차 이렇게 많대요. 점유율 60, 70% 된대요. 네. 근데 만약에 일본 차가 거기 막 진출하려고 그래. 우리 차도 가야 되는데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얘네도 살아야 되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점점 가다 보면 부가가치 높은 거로 가게 되는데 부가가치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무기산업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팬텀기 한 대 사면 끝이야. 미국 팬텀기 한 대 사면 끝이에요. 네. 돈을 많이 벌면 국방비 올려 이렇게 하면 끝이야. 난 트럼프 보면 족복 같아요. 와가지고 쓰다가 야 일본한테도 가서 5조 올려라. 한국 가서 5조 올려라. 네? 전국에 전 세계에 다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하고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아 중국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이러면 지소미아 파기하고 우리도 핵 만들 거야. 그리고 너희들 5조 주는 대신에 우리 독창적으로 할래라고 얘기해서 미국하고 독립하는 날 제가 보기엔 한국 경제 폭락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붙어서 중국의 강대국의 힘에 이렇게 가게 되면 더 엄청난 재난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화약고가 어디냐면 저쪽 남중국해예요. 대만하고 필리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바다 자기 해리를 일반 상식에 어긋나게 다른 나라인데 근처까지 잡았어. 여기 다 우리 바다라고 그래. 그래서 다른 필리핀이나 그쪽 바다 그 배가 지나가면 그 뭐라 그러죠? 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 안 막아주면 우리나라 무역도 못해. 우리나라 무역의 80%가 그 바다를 통해서 오는데 중국이 딱 막아놓고 좋네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 편 들 수도 없고 미국 편 들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 두 번째래요. 평균 IQ 103 이상이래. 우리 해철 아겠죠? 선생님 생각은 어떻게 살아왔잖아요. 다 세계 제 독일 친구들이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놀래요.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이런 나라가 저 중동이나 갔다 오면 완전 세계를 지배하고 남았다. 너무 운이 없게도 너무 강대국이 많은 거야.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이 딱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칼 박사는 지적을 하죠.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그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전체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들 상호 간의 전면적 기부와 전면적인 의존 관계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세계와의 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요. 세계 교역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만큼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막스는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식으로 교역 관계가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부르주아의 생산 방식을 받아들이라고 모든 국가에 강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죠. 우리가 빨리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상업공업을 발전시켜서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본주의 방식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300년 만에 완성한 거 우리는 60년 만에 했어요. 압축 근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와우 아파트 생기고 막 삼풍백까지 무너지고 이런 부작용도 많았지만 어쨌든 세계가 놀라죠. 6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군사적으로도 지금 한국이 6인가 7위예요. 감이 못 덤빕니다. 실제로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대치를 해도 육군에서는 한국을 당할 데가 없대요. 싸우면 그 정도로 이제 컸는데, 그때는 진짜 우리는 힘들었죠. 자본주의 생산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서 빨리 습득해가지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시절에 막스는 이런 식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식의 자본주의 양식에 편입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맞았죠. 예언이 맞았죠. 그다음에 농촌을 도시의 지하에 종속시킨. 그렇죠. 농촌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에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래도 균형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를린만 뭉쳐있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부자 도시고 다른 도시는 지금 가난한 도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BBC 다큐 방송을 보니까 농촌은 거의 괴멸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인허 현상이 많아져가지고 농촌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이미 얘기를 했고, 동양을 서양에 의존하게 만들고 소유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킨다. 빈익균 부익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무한한 자유 경쟁이 등장하고, 그래서 최근에 누가 썼죠? 피로 사회. 이제 지금은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도 자기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집에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과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과잉 생산이라는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주기적인 공황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주기적인 공황 다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1930년대 미국에서 공황이 한번 일어났죠. 생산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고 옛 시장을 좀 더 철저하게 착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 노동자 계급도 발전했고, 노동자 계급은 일자리를 찾는 한에서만 생존하고 자신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한에서만 노동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급이에요. 몸밖에 없어.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값을 책정을 해서 뭔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것 외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의 편만한 의식 구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결혼하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자본주의가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자본주의가 갖고 있다라고 막상 비판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다른 판매품과 같은 상품이며 시장의 모든 변동에 내맡겨져 있고, 노동자들은 기계장치의 확대와 분업으로 자립성을 상실한다. 이게 재밌죠? 기계장치의 확대와 분업으로 자립성을 상실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야말로 직업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스는 분업을 통해서 인간 개인이 자기 생산 활동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거대의 부품 기계를 단락해버린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에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밖에 나가가지고 막 나사적으로 계속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속되고 소외되어 가는 삶이 전반적으로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1%의 소수 부자만 남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스틸리츠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죠. 1%를 위한 뭐 그래가지고 원래는 99%다 그래가지고 월가에서 데모를 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이라든가 소수의 부를 늘려주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거기 희생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막스는 오래전에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소수에게 주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했고 이게 제국주의로 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점차 그 자기 부를 늘려가면 따라서 노동자도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동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단결해서 투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투쟁을 일으키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과연 될까? 투쟁을 일으켜서 어떤 한 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 50명이 투쟁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로 바뀔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한 기업에 50명이 투쟁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나라 전체 노동자들이 투쟁한다고 이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막스는 그런 걸 다 이미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 결론은 뭐냐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로 단결하라요. 한 나라의 노동자들만 투쟁해도 안 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합해서 투쟁을 해야 이 자본주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차 이제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르주아와 그 프롤레타리아의 충돌이 심해지고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일부 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넘어가는 일도 생길 거다. 그래서 그 386 세대들이나 옛날에 데모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죠. 노동운동을 한다고 들어가서 대학생인데 가서 이제 들어가서 부르주아인데 아버지는 기업가인데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모한 사람도 생기는데 어쨌든 역사의 대세의 법칙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오면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중심이 되는 노동자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공식적인 사회를 이루는 계층의 상부 구조를 폭파시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똑바로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가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안정되고 좋기 때문에 이 사회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만이 역사, 세계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막스의 전유물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겔의 유명한 정신현상학에서 말하는 준호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뭐냐면 주인은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근데 노동자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경작하고 뭔가 자기 개발을 노력을 해.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글씨를 안 배우고 지력이 별로 없는 그 주인은 점점 바보가 되고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노예가 주인을 밑에서 이렇게 보다가 지력이 뛰어나가지고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 그래가지고 눈을 똑같이 쳐다보고 눈치 켜뜨면서 쳐다볼 때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겔이 말했을 때 그 맥락은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수평적 관계인데 이렇게 보면 노예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너무 거만한 거고 똑같이 수평적으로 쳐다봐야 하는데 권투 선수들이 하기 전에 이렇게 눈싸움 하잖아요. 이게 시선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선은 권력이고 시선은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선도 안 좋은 거야. 동그랗게 같이 보고 보여야 이게 평등한 건데 나만 보여지잖아 지금. 창피해. 어? 그런 관계인데 해겔이 주인과 노예 변증법에서 노동자가 어느 순간에 노예가 어느 순간에 지력이 발전돼 가지고 세계가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칼 막스가 노동자와 부르주아 자본가의 계획 관계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해겔 같은 경우는 국가를 되게 신뢰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처음에는 봉건사회 인륜성 가족이 지배하는 지난번에 해겔 얘기했습니다만 해겔은 이제 가족 관계에서의 삶이 있다가 점점 시민사회로 가는데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의리예요. 이해관계 따지면 안 돼. 가족 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엄마랑 딸이랑 계약서 쓰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가족 관계에서 성립될 수 없는 가족 윤리가 있어요. 근데 가족 밖에 넘어가면 계약 관계가 성립돼서 서로 믿을 수 없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는 가족 사회, 종법 사회에서 벗어나서 시민 사회로 가게 되는데 이 시민 사회는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경쟁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시민 사회는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겔은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스는 국가가 그렇게 해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국가는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그들이다.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로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관철시켜서 로비를 하고 거기 정치가가 되도록 앉혀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국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진짜 자기 당사자, 차주하게 고통받고 그 여러 가지 자본가에게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는 시달리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외에는 이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을 타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지vin과 노예 변증법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부르주아가 지배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지배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적으로 프롤레타리아들이 지배하는 독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 나와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다가 정원이랑 적골이 됐고 북한도 지금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과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면서 그 바탕에 어쩔 수 없이 그 자기들을 허물어뜨릴 또 다른 그런 거를 씨앗을 잠재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주와 노예만 있을 때에는 자본가 계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고 자본가 계급이 등장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나오고 시민 사회가 등장했는데 그 사회는 이제 자본가들이 점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잖아요. 기계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계층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역사는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투쟁해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는 끝을 거하고
사회주의 사회가 들어가고 마치면 공산주의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부터는 저기 너무 뻥카야. 비약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 막스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칼 막스는 역사 발전을 그렇게 봤을 때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공산 사회 이렇게 역사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도 그렇잖아요. 예수 탄생 이전의 세계, 그래서 예수 탄생 그리고 종말이 와서 예수가 다시 재림와가지고 역사가 완성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해겔도 사실 그렇게 역사가 완성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런 식의 역사가 시작이 있고 발전이 있고 완성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도식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같이 이렇게 순환 세계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세계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인도같이 윤회 전생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과는 다른 그런 역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비약인 거죠. 그 이후에 사후 세계의 비약인 것처럼 기독교에서 칼 막스는 공산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상향을 제시함으로써 나는 비약을 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목적이 이제까지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지배계급은 공산주의 혁명이 두려워 전율할지도 모른다.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신들을 묶고 있는 독재 외에는 이를 게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책 갖고 다니면 불온서적이었습니다. 걸리면 손방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막사람 얘기 듣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모르신 말씀이에요? 그러진 않아요? 막스가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막스가 살던 그 시대의 특권이 많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특정 시민들에게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프롤레타리아들도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다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않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를 투쟁 관계와 대립 관계로만 인식을 했을까? 같이 공생 관계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이거를 그냥 대립 관계를 봤다는 것 자체가 당파적이죠. 그래서 막시스트들은 당파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립적인 입장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자 편이야, 자본가 편이야. 무슨 말하면 제 뭐야? 부르주아야 프롤레타리아 이걸 한단 말이죠. 사실은 자본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본가인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사실 자본가도 노동자와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직원을 자기가 잘해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복지라던가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점점 그렇게 사회가 발전되어 왔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점점, 그리고 비록 노예제 사회였다 하더라도 노예를 무작정 이렇게 부리지는 않고 그 노예가 살 수 있게는 해야 그 노예의 생산성을 이렇게 더 잘 케어를 해야 생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그게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네,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이익을 얻으려면 학교 가야지 되는데 막스는 스스로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게 아니었지. 본인이 가게라도 한번 열어서 생산을 하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지만 독일 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직접 자기가 뭔가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책만 읽지 마시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와서 확인도 해보고 자기가 진짜 몸을 움직이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할 때 1% 이론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1%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가 아니고 지금은 북한에서 더 많이 북한은 소수의 몇 명과 다수의 못 사는 사람들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정치적인 자유까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지금 봤을 때와 그 막스가 살아있을 때의 상황은 전 사회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이론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만 현실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너무 애덤 스미스를 추정한 나머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문제.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약자들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또 하나의 이념으로서 막스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 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일리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걸 수용했을 때 좀 더 풍성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공산당을 당내에 흡수하고 당으로 흡수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면 또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외국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너무 교조주의로 바뀌는 것 같아요. 기독교도 원래 미국 기독교들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개방적인데 한국 기독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것만 고집하고 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왔어도 누가 주의에 가깝냐 이거 갖고 싸우고 완전히 교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스도 그렇고 성리학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외래 사상이 들어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냉철하게 보고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비판적 성찰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일면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뭐 논쟁이 될 여지가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 강의 끝나고 어떤 분이 제가 강의하면서 말했던 말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반일이라든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마치 이 말이 지금 반일이나 불매운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국 교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친일 아닌 반일 구도로 자꾸 밀고 나가고 이러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점에서는 그쪽에서 민족주의식으로 나왔으니까 일부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제일 나왔으니까 우리도 민족적으로 대응해야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보복을 했는데 내가 압복을 하는데 그 모순에 빠져요. 주먹을 때렸는데 너 때리지 마. 잘못했어. 그럼 내가 때리잖아요. 제가 때리는 똑같은 논리를 나도 범한단 말이야.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풀고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으로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걸 비판하려면 너희들이 경제적인 거 그 정치적인 걸 경제로 풀었으니까 이번엔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로 풀겠다. 그래서 다 단합해서 민족주의로 나가겠다. 혹은 군사적인 문제로 풀고 지소미아 파괴겠다 이러면 자체 모순에 빠져요. 걔네들이 범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 시민 사회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이 적이냐 1000명, 10,000명이 지금 서명하고 아베 관저 앞에 가서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계 보편적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운동을 해야 우리가 저 나라 사람들은 진짜 멋진 시민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세계에 알릴 수가 있는데 일자기 태우고 막 찍고 막 대사관 앞에서 고추장 뿌리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사우드 보러 갈 때 막 현대차 때리고 부시고 막 이런 것처럼 되게 감정적이고 뭔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와서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야 여행 어떻게 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몰래 상품 사지 말고 그게 현명한 거지. 대놓고 나 상품 안 사고 너들 막 한번 걔네들 안 오고 우리가 더 손해잖아. 그냥 은근히 하면 되는데 너무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에 일본과 지금 일본의 정치권과 한국의 정치권이 공조를 해서 대내 정치용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가 아니고 대내 정치용으로. 자기네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정권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국민이 희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걱정되는 게 조국이 계속 나가지고 4월달까지 친미파 반미파가 하면 총선에서 친일이냐 아니냐 구도로 가면 자기들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쪽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에? 그런 식으로 정치해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계속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가야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민족 감정을 내세워서 일본 제품을 안 산다라는 것 자체도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어떤 거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너는 이거 사지 말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자유시장 경제,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일본이 범하고 있는 거야. 같은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알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지, 그거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요 다 알기 때문에 정치권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밀고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문재인 정권이 여태까지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였으면 더 걱정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정부가 원칙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세계 시민적 관점에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싸움 상황인데 믿고 같이 가져야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후 외환 부안만 시키고 똑같아 버리니까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기술 독립할 때까지 뭔가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쉽지만 마음에 안 드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제가 3개월 전에 어떤 서울대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지? 같이 가야 될 텐데 무시할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할 때 이렇게 외교적인 언사로 한마디 해주고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화 안 났을 거 아니야. 네? 자꾸 배제를 하나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웃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하면 더 큰 문제가 와. 왜냐면 내가 보복하면 기분 나쁘면 저 사람 나한테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수록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떡을 더 줘야 내가 사는 길인데. 네,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자면, 서양 근대 과학혁명 이후에 근대인들은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고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그 혜택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대안도 여전히 문제는 많아요. 그 문제를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다음 주에 제가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사회주의가 마치 공산주의의 어떤 대안인지, 아니면은 공산은 말 그대로 생산을 공유동으로 생산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주의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막스가 말하는 역사 도식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다음 단계로 사회주의고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단계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지금 단계에서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찝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도자가 필요해요. 과도기적인. 근데 공산주의 사회는 이제 프롤레타리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있는지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 이상 사회죠. 근데 그런 사회는 없잖아요. 유럽이 보면은 그런 사회주의 참 많더라고요.
공산주의의 어떤 모순을 네.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유럽이 계속 공산주의를 비판하니까 복지 혜택을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그 보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도 그래서 통일이 돼가지고 했는데 사실 서독 사람들은 독일 사람, 동독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내가 낸 세금으로 쟤네 연금 다 똑같이 주고 뭐 혜택 주고 뭐 실업 수당 뭐 이런 거 주는데 나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하는데 월급 받는데 내 옆에 사람들은 쟤는 실업 뭐에다가 연금까지 받아가지고 차도 있고 나하고 별 차이 없는 여유 있는 상황. 맨날 베란다에서 맥주 마시고 있다고. 예, 맞아요.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이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들이 지금 북한 사회에서 한 지금 40-50년 그런 거에서 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네.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게 자라온 애들.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독일이 그래서 굉장히 그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이 통일되면 통일비용 많이 들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예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일되고 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야. 그다음에 총리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비용 그렇게 하려면 엄청 크고 저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우리 수업 끝나고 평양냉면 먹으러 갑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관계. 니네끼리 살아. 니네 정보 가지고 니네끼리 살고 경제 발전시키고 그래. 근데 적대 관계 없이 왔다 갔다 그냥 여행 갔다 오고 왔다 갔다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굳이 부산 교수님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네.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격차를 있는데 그럼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까요? 공산주의를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붕괴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이게 지금 중국의 딜레마가 홍콩이에요. 이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대모를 진압하자니 세계 여론이 있고 내버려 두자니 이게 자꾸 번질 수도 있거든. 내부에. 그 중국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자본주의를 수용한 맹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맹점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